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강연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또 어떻게 매력적인 로컬로 거듭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 먼저 그 강연해 주신 모종린 교수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골목길 자본론이라는 책, 그리고 오래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예, 저자이시죠? 저도 아주 즐겁게,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예. 그 책에서 보니까 교수님께서 본인 소개를 아주 멋지게 해주셨더라고요. 예,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서 지역 발전 기회를 찾는 연구자라고 하셨어요. 멋있죠? 네. 주요 연구 주제로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골목 상권,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생태계라고 하셨고요. 특히 스타트업, 예술가, 소상공인이 커뮤니티를 통해 문화와 산업을 만들어내는 도시를 꿈꾼다고 하셨습니다. 예, 바로 우리들이 지역에서 꿈꾸는 아주 북적북적한, 그리고 재밌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자리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모종린 교수님의 강의도 아주 즐겁게, 재밌게 경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모종린입니다. 오늘 그 사회적 경제 좋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 주제가 사실은 사회적 경제에 어떻게 보면 저는 관련이 있다기보다도 어느 게 더 큰지 모르겠어요. 저는 로컬 경제, 지역 경제를 공부하는데 사회적 경제가 먼저 앞서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먼저 지원하게 했고, 지금 이제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막 시작됐는데 둘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컬 기업 오늘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경계가 이제 애매모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저는 지역 발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나라의 모든 동네를 브랜드 동네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자꾸 브랜드 아파트 얘기만 하지 브랜드 동네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브랜드 동네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여기 목동인가요, 지금? 네. 우리 목동도 목동이라고 부르기 좀 어렵죠. 1동, 2동, 3동에서 굉장히 큰 동네인데, 우리 목동도 이제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동네가 브랜드가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세 가지 단어 현상인데, 라이프스타일, 골목길, 로컬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스타일과 어떤 로컬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그런 브랜드 동네를 만들고 있다는 게 저의 진단이고, 우리 정부가 좀만 더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양천구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만 양천구가 아주 재밌는 동네인 거를 확실히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선 양천구에는 아파트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목동 중심이고, 신정동이나 저쪽 신월동 쪽으로 가면 저층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통시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천구 강연을 한번 갔는데 주요 관심사가 전통시장 지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근데 오늘 제가 골목상권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골목상권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골목상권은 삼청동이라든가 홍대, 이태원, 성수동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어떤 문화지구 성격의 상권인데요. 양천구에 골목상권이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있어요? 리단길이라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양천구에도 하나 막 생겼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네.
여기에 그 아마 요 정도의 제가 아마 목리단길이라고 지금 막 시작한 그 동네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양천구에 골목상권이 없는 거죠. 이제 목리단길이 시작됐는데 그 골목상권도 발전 수준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아직 뭐 초기 단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 양천구가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 주변으로 로데오 거리 중심으로 이렇게 상권이 잘 발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상권이라는 게 이제 대로변 상권이 있고 뭐 먹자골목이 있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제가 얘기하는 골목 상권은 아직 없는 거죠. 없으면 뭐가 불편하냐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전 뭐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재미없는 동네예요. 노잼. 그래서 양천구가 빨리 이미지를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가 이제 주거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 키우고 뭐 교육시키기 좋은 동네인데 그거 플러스 사람이 좀 모이는 그런 문화지구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강연이 재밌을 거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 그러면 뭐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목동 얘기고 저쪽 신월동이나 신정동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을 활성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 수단으로 또 골목상권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천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동네가 브랜드가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양천구에는 브랜드가 된 동네가 몇 개 있냐 했을 때 모르죠. 이제 우리 양천구 안에서 주민들께서 한번 토론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도시 문화가 뉴욕에서 옵니다. 뉴욕 같은 데 보면 사실 우리가 뉴욕을 좋아하는 이유는 뉴욕의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이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맨하탄만 보더라도 이렇게 동네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뉴욕을 자주 가시면 전 동네 얘기를 하는 거죠. 맨하탄이라고 해도 너무 크니까 보통 우리가 미드타운이라고 이 지역에 처음 갑니다. 여기 호텔이 다 모이고요. 뭐 타임스퀘어도 있는데 스퀘어도 있고 하지만 사실 뉴욕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모르겠어요. 아랫동네, 다운타운 동네, 이 동네에 뭐 빌리지라고 해서 그레인치 빌리지라든가 여기가 뭐 예술가가 전통적으로 모여 살던 데고 요 건너편에 여기 또 예술가 지역입니다. 이스트 빌리지라고 하고 뭐 소호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로 이제 예술가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보헤미안 지역을 그러면 지금은 워낙 이스트 빌리지 좀 넘어가고 브루클린이 많이 넘어갔어요. 예술가들이 워낙 그린치 빌리지에 많았었는데 그럼 예술가 지역이 보헤미안 지역. 그러면 그 보헤미안 지역 바로 옆에 그 웨스트 빌리지라고 있는데 굉장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층 아파트가 아니고 저층 뭐 타운하우스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보헤미안 부르주아지에서 부르주아해 갖고 보보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예술가적인 삶이라든가 약간 진보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보 동네라고 하면 노마드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노마드, 하이텍 중심. 여기 구글 뉴욕 오피스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 쪽이 노마드 지역이라고 하고 힙스터 히피가 사실 뉴욕에 굉장히 많은데 브루클린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윌리엄스버그 지역으로. 뉴욕을 대표하는 동네 중에 하나가 어퍼 이스트사이드인데 여기가 센트럴파크입니다. 센트럴파크인데 여기에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센트럴파크가 여기 있으면 이제 그 센트럴파크 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서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동해안이니까. 근데 미국은 이렇게 남해안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어서 보면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서양이 되는 거죠. 여기가 제일 비싼 동네입니다. 이게 5번가 여기 명품 거리도 있고 어떻게 보면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어퍼 이스트사이드입니다. 부르주아 동네. 그럼 뉴욕을 자주 가면 이렇게 동네 개성이 강하고 이렇게 동네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 뉴욕을 좋아한다. 그럼 도쿄도 마찬가지예요. 파리도 마찬가지고 런던도 그렇고 다 이렇게 동네가 강합니다. 자,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표현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도시는 로컬이 강한 도시다. 동네가 강한 도시다. 그러면 서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울도 보면 요새는 이제 동네 얘기를 많이 하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왜냐하면 우리가 좀 술세권, 동네에서 시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생활권이 좁혀지면서 서울도 이렇게 6개 동네를 한번 나눠보면 서울의 대표적인 부르주아 지역은 모르겠어요. 강남 일부 지역하고 뭐 우리나라 슈퍼리치는 뭐 한남동, 이태원에 사니까
뭐 성북동 이런 동네가 부르주아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예술가 지역, 뉴욕의 빌리지 같은 지역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서교동 그 홍대 앞이라고 한번 일단 제가 설정을 해봤어요. 그럼 웨스트빌리지처럼 그 예술가 동네 바로 옆에 있는 고급 주택지 하면 저는 연희동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까 다를까 연희동이 그 홍대 그 상권이 그 옮겨지면서 거기에 그 문화시설도 많고 여기 한국에도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라이프스타일 산다고 생각하면 또 약간 예술가 지향적이고 예술가들이 많이 살아요. 연희동에요. 그러고 보면 보보 동네는 연희동 같고 뭐 부암동도 서촌 일부 지역도 이제 보보 동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히피 동네는 어떻게 미국식 히피는 없지만 저는 히피를 좀 공동체 좋아하면은 저는 히피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연이나 공동체. 좀 이따 전 한번 이 문제로 한번 우리 사회적 경제 센터에 왔으니까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적 경제를 지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시면 서울에서는 그 연남동에 성민사 공동체 마을이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를 좀 히피 동네라고 하면 뭘 빠뜨렸겠죠? 여기에 그 디지털 노마드 같은 그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테헤란 노르면 여기가 노마드 동네다. 근데 서울에서 지금 가장 그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되고 그러니까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된 그 라이프 스타일 지구는 힙스터입니다. 힙스터. 제가 말한 골목상권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작은 가게를 창업해서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취향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사는 동네들인데 이 골목상권이 서울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심지는 홍대 지역입니다. 홍대 지역 그 서쪽에 홍대, 동쪽에 성수동. 이 중간에 뭐 삼청동이 종로권, 을지로, 이태원에서 중간은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그 원도심 중심부는 특히 강북은 골목상권으로 채워졌다 하면 제 기준으로는 힙스터 지역인 거예요. 골목상권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힙스터 성향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그 강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힙스터 벨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이. 그 정도로 이 골목상권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머물고 싶은 동네는 제가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그 상업 그 문화적으로 특색이 있는 동네가 저는 머물고 싶은 동네라고 생각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브이룩이라는 회사 만든 테스트인데 나와 어울리는 동네가 어딘지 뭐 성격 테스트처럼 이런 걸 개발해서 쓰는데요. 제가 한번 해봤더니 저는 온화한 성격의 원칙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망원동에 어울린대요. 망원동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은 또 청담동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포인트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동네 하면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서민 동네, 중산층 동네 이렇게 아니면 중심부 변두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동네마다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특정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에 어울린다는. 그러니까 동네가 어떻게 보면 수평적이 된 거죠. 옛날처럼 이렇게 자꾸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서열화 안 시키고 동네마다 개성이 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동네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특정 동네만 가장 뭐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서 살고 싶어 했는데 보면 강남을 대표하는 상권인 가로수길과 지금 뜨고 있는 성수동을 비교하면 이게 올해 2월 18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보세요. 트렌드는 강북으로 넘어갔다. 이거는 사실 10년 전부터 시작된 건데 다시 이게 헤드라인으로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들은 벌써. 왜냐하면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기업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강북으로 가는데요. 특히 연예기획사들이 SM이나 강남을 떠납니다. YG는 뭐 오래전에 떠났고요. 보시면 성수동 뚝섬 쪽에 모여있는 기업들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한남동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거에 비해서 지금 가로수길에 모여있는 산업을 보면 글쎄 이게 미래 산업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주로 이제 대기업 브랜드, 명품 브랜드인데 그 대신 성수동에 가면 이렇게 힙스터, 힙플레이스,
이렇게 어떻게 문화 중심지로 가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표현하는 단어도 보면 유니크하다, 낡다, 아기자기하다, 색다르다. 그리고 가로수길은 전문적이다, 고급스럽다, 세련됐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봤을 때 미래 트렌드 누가 주도할지는 좀 어떻게 보면 제 관점에도 보면은 당연히 성수동 쪽이 더 그렇죠. 미래 쪽에 가까운 거죠. 자,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시작되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다양해지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은 부르주아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막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경쟁적이고 숨 막힌다 해서 제주도를 가는데 그럼 제주도에 가면 뭘 찾아야 되겠어요? 부르주아 아닌 라이프스타일 찾으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뭐 보헤미안, 힙스터, 히피, 노마드란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자기가 제주도에 찾는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합니다. 부산도 제가 이렇게 6가지 라이프스타일로 동네를 한번 분류해 봤어요. 부산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서울만큼. 하지만 부산도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뭐 부르주아 동네가 해운대라면 뭐 예술가 동네가 경성대 지역, 그러면 경성대 바로 옆에 있는 고급 주택지가 남천동입니다. 이거는 보헤미안 부르주아, 히피, 힙스터, 노마 동네도 부산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라이프스타일이 뚜렷하고 매력적인 동네를 그럼 우리가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동네가 전국적으로 한 3,50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3,500개. 그 읍면동 단위입니다. 동네 읍면동이 3,500개 있고 우리가 시군구가 229개가 있어요. 광역단체는 17개. 그러니까 3,500개 동네를 좀 어떻게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이 좀 매력적인 동네를 만든다, 머물고 싶은 동네를 만든다 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직주락 첫 번째 조건이 직주락 근접 조건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한 동네에 상업시설, 그죠? 상업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을 섞어 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신도시 보면 다 이렇게 분리는 해놨지만 여기 그림처럼 한 건물에 섞어 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런 거죠. 그러면 만약에 목동이 노잼 도시라고 하면 이유야 간단한 거예요. 주거시설만 있어요. 주거시설만. 그러니까 업무시설이랑 상업시설이 이렇게 섞이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섞는 게 아니고 한 건물 안에서 직주락을 섞으려고 그래요. 보시면 코워킹 콜리빙을 넣는데 상업시설 넣는다든가 여기에 뭐 사운산단 같은 경우 레지던스 그리고 오피스 상점을 다 섞어 놓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 개 시설이 같이 있어야지 24시간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교류와 소통,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화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일단 첫 번째 조건 직주락을 만족하지 않으면 어떤 매력적인 동네 문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게 기본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산에 피어 9라는 빌딩인데 여기 보시면 1층에 3층은 상업시설 그리고 4층에서 6층까지는 업무시설 그리고 주거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건물 안에서 직주락을 일체를 추구하는 거죠. 자.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서 어떤 그 업무시설이든 상업시설이든 주거시설이든 그 컨텐츠를 업혀야 돼요. 그래서 WLP 컨텐츠라고 하는데 그 동네 특색을 살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건 대기업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기업들이 WLP 컨텐츠를 만들어야만 그 동네가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저는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더 많은 머물고 싶은 동네, 브랜드 동네를 만든다 하면 지금 부족한 자원이 로컬 크리에이터 자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 동네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인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어떻게 뭐 동의하시거나 이해하셨다면 결국엔 우리 지역 발전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소상공인 중심의 창조도시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골목상권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의 마용성의 역사를 보더라도 일단 골목상권을 시작한 거예요. 골목상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동네가 브랜드가 됩니다.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숙박시설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여행지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동네 이름 붙은 가게들이 일어나요. 그럼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브랜드 되는 걸 그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걸어가 보면 그 간판을 보면 그 동네 이름이 많이 있는 동네가 브랜드가 된 동네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20년 전까지 해도 브랜드 동네라고 하면 두 동네밖에 없었어요. 청담동, 압구정동. 근데 지금은 뭐 계산에 따르면 뭐 전국에 160개 이상의 동네가 브랜드 동네가 된 거죠. 상권만 보면. 그럼 목동을 보시면 이게 목동에도 보인다. 목동을 보면 그런 교육이나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최상급이지만 어떤 브랜드 동네가 됐다는 데에서는 아직 발전을 못한 게 여기 목동 가게 앞에다 목동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목동 뭐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너무 넓고. 그러니까 목동 안에도 무슨 길 뭐 또 어떻게든 좀 세분화가 되면 그 동네 이름을 붙은 가게가 좀 나올까? 이런 문제가 저는 양천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플러스 뭐 재밌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단계가 지나가면 그때 가면 창조 인재, 창조 산업이 들어와서 그 동네에 컨텐츠 기반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많이 창업합니다. 그래서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저는 골목 상권이 들어가면 동네가 브랜드가 되고 동네를 브랜드로 만들고 그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창조 산업, 창조 인재가 유입된다. 이게 저는 소상공인 중심의 창조 도시 모델이고 탈산업화 사회에서는 이런 소상공인 중심의 창조 도시가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무슨 단지 만들어갖고 뭐 전략산업 유치하고 대기업 유치하 이거 갖고 이런 방식 갖고는 좀 앞으로 지역을 살리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희동 같은 동네가 사실은 로컬이 굉장히 강해서 뭐 로컬의 실리콘밸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가 보면 동네 자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희동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뭐 대통령 사는 동네만 생각하면 연희동이 굉장히 커요. 최소한 6개 동네는 나뉘는데 여기 보면 로컬 자원이 많습니다. 뭐 자연 환경, 지리 장소, 커뮤니티, 역사 문화, 상업 자원. 자, 이 로컬 자원을 어떻게든지 연결해갖고 그 동네에서만 사업하는데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어요. 연희동에는 대표적인 기업이 사라가 쇼핑센터입니다. 이 사라가 쇼핑센터가 연희동에서만 뭐 신림동에도 있는데 이제 연희동이 메인 가게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90%가 연희동 주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뭐 거의 한 300억, 400억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연희동은 기본적으로 사라가 쇼핑센터에도 빙빙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게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다 사라가 쇼핑센터에 굉장히 충성심도 높고 뭐 또 연희동 식당에 가면 우리는 뭐 사라가 채소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식재료 쓴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동네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작은 기업이 아니고. 또 연희동에 가보시면 뭐 단독주택을 많이 개조했는데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개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단독주택이 있으면 여기에 하나를 더 줘요. 여기 건물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다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오픈 계단에서 이 동네 단독주택을 이렇게 2개 짓고 그 안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줘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빌리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한 기업이 72개의 단독주택을 개조하고 리모델링. 이 기업이 쿠운파트스라는 동네 디벨로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희동에 가면 어떻게 건축의 일체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 비슷하게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고진넉함이나 어떤 그런 세련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도 이 기업도 주로 연희동 연남동에서만 활동하고 이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단독주택 하나를 리모델링하면 가게가 3개 들어가잖아요. 반지하 1층, 2층. 이게 또 하나 주게도 가게 8개씩을 넣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뭐 엄청나게 나오니까 서로 이분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우리 집 좀 이렇게 상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임대업까지 이분한테 맡깁니다. 쿠운파트너. 그래서 쿠운파트너스가 임대업을 많이 해요, 거기에.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가 연희동은 적어요. 왜냐하면 한 기업이 어떻게 보면 동네에 많은 상업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연희동에 어울리는 기업들 유치하고
이게 뭐 이게 동네 지역 관리 회사라고 불러요. 이런 회사들을. 그러니까 동네 관리 회사. 이런 개념이 들어와야지 젠트리피케이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고, 이 동네 컨텐츠라는 게 이게 한 어떤 누군가가 이거를 조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옛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뭐 갈비집 하나 있으면 뭐 우리가 원조라 해도 뭐 원조라고 갈비집 20, 30개씩 모여 있는 있잖아요. 요새 그런 현상이 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위험은 상존을 하는 거죠. 네, 신도시 예를 들면 상가가 요새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실이 높은 이유가, 이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가를 다 개별적으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가 주인들이 이거를 뭐 서로 상의를 안 하고 그때그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 컨텐츠라고 부르는데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 상가 가면 주로 부동산하고 편의점 말고는 안 들어갑니다. 이런 동네 매니지먼트 컴퍼니, 관리회사 같은 기업이 있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좀 조절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동네 컨텐츠 개발을 해서 어반플레이인데 로컬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여기도 연희동, 연남동에 또 7개 공간을 여기 연남장인데 운영하면서 어떤 그 동네에 맞는 그 컨텐츠라고 하는데 다양한 뭐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희동에서 제로웨이스 축제를 주관하는 기업도 있고, 뭐 거기 연희동은 뭐 동네 그 아트페어도 하고 이렇게 민간에서 이렇게 동네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이게 우리 삶에서 동네가 중요해졌는지 갑자기,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옛날처럼 어떤 동네 서열주의에 좀 덜 어떻게 보면 제약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뭐 사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어떻게 보면 위기를 겪으면서 갑자기 그 모든 사람이 그 부동산 가격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유연해진 거예요. 동네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동네도 많이 생기고, 결국엔 라이프스타일 변화 때문에 그럽니다. 결국엔 삶의 질에 대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뭐 내가 좋은 동네 살겠다고 뭐 그냥 뭐 한두 시간 뭐 지옥철 타고 다니고 이런 거 안 하고, 삶의 질이라는 거 직주하기 일치된 동네에서 살면서 그 동네 안에서 일하고 살고 즐기는, 그렇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게 가장 큰 동력입니다. 보시면 소비도 보면 뭐 우리가 가성비 그리고 뭐 어떤 과시하는 소비보다는 어떻게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비를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취향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즐기는 거. 그리고 문화생활도 기성세대는 자꾸 뭐 미술관, 뭐 공연장 얘기하지만 사실은 일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 일상, 여유 있게 일상을 즐기고 이웃과 소통한다. 그러니까 동네에 이렇게 일상을 즐길 만한 상업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사실 서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성세대의 문화는 부르주아입니다. 그렇죠? 서울도 이제 부르주아고. 자, 서구의 사회에서는 이 부르주아에 계속 저항을 했어요. 첫 번째 예술가들이 보헤미안 19세기, 그리고 다음에 60년대 히피, 90년대 보보스, 2000년대 힙스터 노마드, 계속 그냥 도전을 한 거예요. 부르주아 라이프스타일에. 뭐 사실 부르주아에 저항한 하위 문화는 수백 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류 문화에 편입된, 주류 문화의 일부가 된 5개 라이프스타일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 역사를 쓴 책이 작년에 나온 인문학 라이프스타일 제안하다면, 그래서 서양사를 저는 라이프스타일의 역사로 재해석해서 쓴 책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지금 막 시작된 거죠. 2010년 이후에 어떤 우리나라의 부르주아에 대한 그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부르주아 문화인 거예요. 지금 우리 50대, 60대, 40대까지. 40대는 준 거 아니고 50대, 60대. 지금 20, 30대는 보헤미안 히피, 보보스, 힙스터 노마드, 대안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이 라이프스타일 차이가 저는 세대 차이에 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세대 갈등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죠. 근데 좀 뭐 제 얘기 좀 들어보시면 결국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근데 왜 또 미래 우리나라에 중요하냐면, 보시면 이게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옛날처럼 우리가 내가 뭐 직업을 정하고 뭐 어떤 뭐 업종을 정해놓고 내 라이프 스타일 산다는 게 아니고 그건 기성세대고요. 지금은 내가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면 그에 맞는 일을 하겠다. 그럼 지금 그 각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자본가, 금융가, 공무원, 대기업 직원, 보헤미안 예술가, 작가, 히피, 전문직 이렇게 해서 요새 골목 상권에 많은 게 힙스터들입니다. 그러니까 힙스터 라이프 스타일을 안 좋아하면 골목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게 주인으로도 그렇고 소비자라도 그렇고. 자, 이제 사회적 경제 센터에 왔으니까 사회적 경제를 잘하려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겠어요. 보보를 해갖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소셜 벤처를 가든지 아니면 히피여야 돼, 히피.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여기서는. 자, 그럼 우리가 사회적 경제가 잘 안 된다 하면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히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히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부르주아 성향 사람들고 자꾸 사회적 기업 하라는 얘기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오히려 힙스터가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골목 상권에서 창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나라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미래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라이프 스타일부터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 이런 금융권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게 돼 있어요. 다 자동화시키면서.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데 보헤미안, 히피, 보보, 힙서, 노마드 영역에서 활동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다양화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강연을 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서 넥서스 스티브 잡스 히피를 치시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알려줍니다. 6개 중에 뭔지 한번 재미로 하세요. 여기는 그 사회적 경제 센터이기 때문에 지원센터 때문에 히피가 안 나오면 좀 약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피가 꼭 나오도록 한번 기원할게요. 자, 그래서 더 우리가 넓게 보면 부르주아는 물질주의고요. 나머지 5개 라이프 스타일은 탈물질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탈물질주의는 개성, 다양성, 삶의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매년 트렌드 리포트를 있는데 이런 모든 그런 유행어는 개성, 다양성, 삶의 사회적 가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공정상생, 난리죠. 여기에 들어간 사회적 가치.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치 변화는 주목 안 하고 20, 30대가 저렇게 지금 들고 일어난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얘네들이 물질적으로 결핍받구나. 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요. 우리는 물질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워낙 물질주의가 강한 나라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는 거고, 그거에 맞는 사회를 요구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유달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술 변화에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논의의 결론은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고민 안 해요. 4차 산업혁명은 별게 아니고 탈물질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기술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개인을 해방시키고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히피들이 원했던 세상을 만드는 기술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온 거 아니에요? 전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근데 실리콘밸리를 개척한 사람들이 히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될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오면 그게 표준이 되면 우리가 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실리콘밸리가 원하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인지는 한 번 질문 안 하는 거죠. 저는 실리콘밸리에도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모르겠어요. 그게 미국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미국이 불안한 이유는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져서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똑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미국이랑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랑.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회에 맞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기술 변화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변동과 기술 변동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최근 10년은 저는 문화가 기술을 견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탈물질주의가.
그래서 보면 서구 사회는 1970년대부터 탈물질이 넘어갑니다. 이 현상을 보여주는 이런 그래프인데요. 81년에서 95년 상황인데 이게 세계 가치 조사라고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 가치 변화를 추적하는데 X축이 물질주의, 탈물질주의고 Y가 전통 가치, 세속 가치입니다. 이거 주로 종교예요. 미국을 보면 81년에서 95년 사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자기 표현 가치로 이동하는 겁니까? 이게 탈물질주의로 개성, 다양성을 중요시 하는 대로 그런 그 문화로 이동하고. 근데 미국이 이 아래에 있는 이유가 미국 기독교가 강해서 그래요. 유럽에 비하면 미국은 굉장히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세속적인 사회가 유럽인데 유럽은 45도로 움직입니다. 더 세속적이 되고 종교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탈물질주의로 가고 일본이 81년에 우리랑 비슷한 데 있었는데 북유럽 모델로 넘어갑니다. 한국은 하나도 안 움직여요. 한국. 우리는 이미 세속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였고 81년에 그런데 오른쪽으로 글로벌 트렌드 못 돌아가는 거죠. 중국은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물질주의 사회를 유지하면서 전통 사회로 가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교를 복원하면서 공산주의 사회가 극도로 세속화된 세대잖아요. 종교를 복원하는 거, 유교를 복원하면서 전통 사회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중국이랑 같이 있어요. 타이완이랑. 일본은 오른쪽으로 가 있고. 자, 그래서 이 똑같은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95년에 2005년 같은 미시간 조사인데 그 통계로 물질주의자, 탈물질주의자를 분류하면 강한 물질주의자, 약한 물질주의자 합해서 물질주의자 비중이 한국은 86%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특히 선진국 중에서. 개도국보다 높습니다. 멕시코도 이렇게밖에 50%밖에 안 되고 선진국 평균이 50%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물질주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 30대 중심으로 탈물질 가치가 늘어나는. 자, 우리는 강한 물질주의자가 거의 55%나 돼요.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스웨덴은 강한 물질주의자가 5%밖에 안 돼요. 5%.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로컬 경제는 덜 고생하는 이유가 힙스터 쪽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사회적 경제 센터에 저를 초대해 줘서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제가 그동안 이때 로컬만 집중하느라고 말씀드렸듯이 미래 세대가 원하는 일, 직업 그리고 미래 경제에 필요한 일, 직업이 전부 라이프스타일에 기반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똑같은 교육 시키면 그 경영자는 모든 기업에서 잘할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을 살고 싶은 데서 한다 해도 어느 지역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은 히피 아니면 보보 성향의 사람들에 어울리는 맞는 직업과 일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해진 건 알겠는데 왜 이게 로컬이 중요하냐? 이게 삶의 질이 중요하다 보면 결국엔 동네 중심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코로나 시대에 지금 계속 지금 또 내일부터 또 4단계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수도권의 서울 사람들이 왜 이걸 인정 안 하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이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대중교통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서울이 위험한 거예요. 항상 70%예요. 인구는 50%밖에 안 되는 수도권이. 서울은 더 위험하다. 왜냐면 서울에 대중교통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꾸 지금 광역철도 깔아서 수도권에 더 많은 철도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건지 모르고 저는 코로나 시대는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동을 줄이고 동네에서 살고 동네를 좋게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 때문에도 그래요.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좀 환경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탄소 배출 문제도 자꾸 기업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쓰면 안 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역 생산, 지역 소비 그리고 로컬 푸드 중심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극도로 개인주의적이 살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그건 지역 1차적인 커뮤니티는 지역 커뮤니티입니다. 자기 동네. 그리고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가 중요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만든 그리고 동네에서 만든 상품을 더 신뢰하는 자꾸 그 서구식으로 가고 있어요. 언론만 보면 그거에 잘 안 나타나지만 수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로컬 브랜드를 많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동네 일상을 즐긴다.
마지막으로 그 동네마다 특색이 있어야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어디 가면 그 여기 현지인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그 동네에 어떤 다른 동네에서 살 수 없는 뭔가를 살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동네에서 체험할 수 없는 뭔가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정체성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도시든 동네든 국가든 정체성 비즈니스가 강해야지 그게 말씀드렸듯이 매력적인 도시고 뉴욕이 우리가 뉴욕을 좋아하는 이유는 동네가 강한 듯이 동네마다 이렇게 정체성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2010년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로컬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제주이민, 골목상권, 뭐 핫플레이스. 그 영화 리틀 포레스트 보면 이런 고향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동네에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로컬 텍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 온택트, 홈택트 얘기를 하지만 로컬 텍트도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좀 통계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작년 4분기 12월 상황인데 직주락 동네, 직주락 근접 동네가 동네 상권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홍대권도 관광지, 그러니까 외부인들 중심의 홍대 서교동 상권은 매출이 60% 가까이 떨어졌는데 요식업, 연희동이나 망원시장은 주거지잖아요. 충격이 작았고 같은 이태원도 해방촌은 4.4%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태원은 63.1% 최악인 거죠. 여기는 주로 외부인들이 가는 거죠. 같은 강남이라도 강남은 역은 43.4% 떨어졌는데 설해마을은 여기 주거지니까 좀 덜 떨어진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동네에 있다 보니까 그 직주락에 모여 있는 데가 아무래도 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현상은 2018년 데이터인데 서울 회사원 절반 이상이 어차피 직장 가까운 데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자치구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의 비중이 50%는 이미 넘었어요. 그래도 지금 더 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자꾸 분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김포 사는 분도 그냥 김포 살아야 되는데 또 이것도 민감하죠. 그죠? 정부가 약속했다면서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김포는 당연히 여기 서부권이랑 연결되는 게 당연한데 왜 강남을 약속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서울도 너무 크다는 거죠. 25개 자치구로 저는 어떻게 보면 거의 독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감당을 못해요. 지금 저는 우리가 너무 코로나 사태를 낙관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극복한다 그래도 우리를 공격할 바이러스가 지금 뭐 수도 없이 기다리고 있대요. 이게 사스 넘버 2래잖아요. 다음은 메르스2가 오고 5개가 또 있고 북극에 남극에 그 빙하가 녹으면 1조 개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암담한 현실에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산다는 거 기본적으로 동네에 있고 동네에서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동차 안 타고 그리고 온라인은 동네 간 거래. 동네 안에서는 좀 이렇게 오프라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네 경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 강자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당근마켓, 네이버 마켓이. 당근마켓은 그 동네 주민 간 그 중고품 거래 중개하는 회사인데 1,500만 원이 된 거예요. 월 사용자가. 네이버가 가진 그 동네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위치 기반 서비스 통해서 동네 상인들을 많이 등록시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주요 수입은 70%, 수입의 70%가 동네 상인들한테 옵니다. 당황하는 거죠, 네이버는. 그래서 네이버는 그래서 우리들 동네 거래로 가겠다. 동네 장보기 이웃 서비스로 지금 가고 있고 커머스로 가고 있고. 당근마켓은 커머스를 먼저 장악했으니까 동네 커머스를 커뮤니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더 충돌하고 있는데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럼 돌이켜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던 도시예요. 이게 15분 도시잖아요. 15분 도시. 우리 집에서 15분 거리 안에 모든 걸 해결하는데 이게 뭐 자전거 도로 구축하는 사람이다. 파리에서 온 거죠. 그러면 뭐 걷고 싶은 도시, 사람 중심 도시, 생활권 도시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한 직주락 근접 도시라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인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자꾸 너무 온라인을 그죠? 그게 혁신이라고 하니까 택배 도시로 가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랑 여기 그 물류센터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늘에 들어온 길, 뭐 들어온 터널,
그리고 드론 전용, 죄송합니다. 드론길, 예, 택배 터널, 택배 전용 도로에서 사실 우리가 너무 우리 동네를 당연시해 왔기 때문에 동네 고마운 줄 모르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한국에서 삶의 질이 높은 이유는 동네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를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뭐 이렇게 그렇죠. 저 쾌적한 거리에 이런 아기자기한 가게들도 있고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잘하는 동네가 저는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소상공인 동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택배 도시는 모르겠어요. 그런 삭막한 도시에서 정말 살고 싶은지 우리가. 또 소상공인 도시인데 소상공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자연과 동네 중심으로 상권이 재편되고 있으니까 중심부 동시라 관광지가 지금 많이 약해지고 예, 동네 상권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이 공간 자체를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 중에도 고깃집이 제일 안전하대요. 왜냐하면 테이블마다 환풍 장치가 있어서. 내가 정부한테 우리가 홀에 테이블당 환풍 장치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설치비를 좀 지원하는 게 맞는 게 아닌 건지. 이게 완벽하진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그리고 테라스, 뭐 다이닝이라든가 5개 영업을 허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를 싸우기 위해서 전부 야외로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5개 다이닝이 영업이 어려운 게 우리가 보행로가 너무 좁으니까. 그럼 우리 식당들이나 상가를 안전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야외로 나와라 했을 때 우리가 뭘 포기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간단해요. 자동차 도로를 좁혀야 돼요. 줄이고 보행로는 넓히고 한쪽을 상인들이 장사하게끔 해줘야 돼요. 프롬나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지금 포기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목상권이 사실은 그동안 2005년에 시작됐는데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삼청동 이 골목상권 때문에 제가 어떤 생활권 도시의 가능성이 저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지구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임대료가 싼 지역에 한 가게가 들어가면 그 가게가 잘 되는 거 보고 다른 가게 따라갑니다. 그러면 20, 30개 정도 되면 우리가 상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대중교통, 자동차, 그리고 보행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일단 골목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하니까. 그리고 특색이 명확하면 보통 우리가 골목이 뜬다고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자원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이 골목상권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원조는 저는 2000년대 초반에 피카소 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압구정동 카페 문화와 홍대 예술과 아지트 문화가 결합이 됐고요. 그래서 업종 전환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돼서 지금 전국에 한 160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서울에 이제 홍대는 서교동에서 시작했는데 뭐 마포구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서대문구하고 마포구를 전체를 새겨서 서대문구랑 은평구로 넘어가고 있고, 이태원도 보면 이태원동에서 시작해서 이태원 본동하고 경리단길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남산 전체로 삥삥 돌아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로도 삼청동에서 시작해서 북촌, 서촌, 부안동, 익선, 을지로로 뻗어나가고 있고, 강남은 많이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강남은 골목 자원이 많이 자꾸 없어지니까. 그리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청년들이 못 들어가고 있고, 지난 15년 동안 잠실 속리단길만 추가한 정도입니다. 새로운 골목길 없고. 근데 성수동이 새로운 중심지가 되는 거죠. 성수동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뚝섬, 그리고 왕십리 금호동으로 확장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계속 골목상권이 늘어나고, 광역시 기초단체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오프라인 상권이 골목상권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뭐 스타필드 얘기하고 백화점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상권은 결국에는 두 개로 저는 통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리성을 제공하는 온라인하고요, 어떤 감성 그리고 가치, 문화를 제공하는 골목상권, 이렇게 두 개로 양측으로 가고, 편리하지도 않고, 그죠? 어떤 그런 콘텐츠를 제공 못하는 그런 상권들이, 그게 대로변 상권이 지금 대표적인데, 요새는 그래도 대로변보다는 골목길이 더 비싸요, 임대료가.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골목길에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대로변이나 쇼핑센터 안에서는 창의적으로 뭔가를 콘텐츠를 못 만들어요. 그 디자인상. 그래서 그 창의적인 사람들은 골목길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골목상권은 건축적으로 차별화가 돼 있는데 한옥, 뭐 단독주택, 뭐 판잣집, 적산가옥, 창고, 공장, 인쇄, 공구하게 아파트 단지만 아니면 된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아파트 단지 중심인데 여기에 매력적인 상권을 넣을 수 있는지 지금 하나 있는데 목리단길도 아파트 지역이 아닙니다. 예, 그 빌라촌인데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이 골목상권이 이렇게 발전한 데에는 기술 발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골목상인이 대기업이랑 경쟁할 수 있는 이유는 SNS하고 위치 기반 서비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비싼데 갈 필요가 없고 광고 안 해도 되니까 인스타그램이면 사람들이 다 오니까 대기업이랑 경쟁해서 이긴다고 봅니다. 저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문화 창조 산업에서는 이미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맛집 같은 데는 되게 그 작은 가게들이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상권이 옛날엔 중심 상권, 이게 몰링 상권, 대형 시장에 있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동네 상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여행지가 된 겁니다. 골목 상권으로. 여기가 서울에 동네 상권 1000개가 정도 있는데 한 100개 정도가 골목 상권이 된 거예요. 근데 골목 상권은 업종이 중요한데 일단 1세대는 F&B 중심이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작은 동네도 4개 업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립서점,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가면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독립서점은 여기가 문화지구이기 때문에 최소한 독립서점 정도는 있어줘야 돼요. 그럼 독립서점이 왜 중요하냐면 동네에 어떤 다양한 문화활동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독립서점에 가면 거기 그 동네 지도도 독립서점에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도 동네로 손님을 유치하다 보니까 동네 지도도 만들고 동네 컨텐츠 아니면 동네 소개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식당보다는 베이커리나 커피 전문점이 동네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스토리가 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생략하고요. 그래서 식당들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야지 저희가 좋아하는 식당이 모여있는 데는 먹자골목이라고 그래요. 골목상권의 반대말은 먹자골목. 근데 2세대로 나가면 동네 생태계를 구축하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복합문화공간, 라운지, 살롱, 코워킹, 콜리빙 이런 업종들인데 그 동네 고객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 다른 사업자들이랑 협업을 많이 해요. 협업을. 축제도 같이 하고 브랜드도 같이 만들고 지도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동네 문화를 그렇게 빨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활용하려면 거기에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제가 문화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 공공재를 제공하고 동네 자원을 활용하고 동네 삶의 질을 높이고 동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죠? 거기다가 못 가잖아요.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기반으로 경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커뮤니티 비즈니스고 100% 사회적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부는 사회적 기업 기준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준을 너무 경직되게 정의한다는 거죠. 자꾸 협동조합만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기업들이 동네 기반 기업들이 동네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네의 어떤 이해 당사자가 다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중요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동네가 브랜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그런 정부가 원하는 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골목상권을 시작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발전한 곳이 홍대입니다. 저는 그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는 포항이 아니고 울산이 아니고 홍대라고. 홍대가 지금 이쪽 그 브랜드 쪽에 많이 관심이 없으시면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골목산업, 리테일 쪽에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의 인기고 주목받는 브랜드는 다 홍대에서 시작되고 업종 자체가 다 홍대에서 시작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창조산업에 가더라도 어떤 디자인이나 패션 기업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브랜드들 홍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디가 강하고 소셜이 강하고 그리고 그 디자인이 강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홍대는 홍대다운 브랜드를 계속 배출하는 거예요. 성수동도 그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도시문화에 기반된 라이프스타일에 기반된 새로운 산업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게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저는 견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면 지방에서도 군산, 강릉, 제주에서 골목상권 중심으로 로컬 브랜드가 나오고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이 브랜드들이 서울에 와서 전시를 한 겁니다. 작년 7월에. 이렇게 우리 동네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 기회가 있고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뭐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되고 서울이 부족하면 글로벌로 가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교육시켰기 때문에 동네가 기회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네,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좀 동네 건물주 되라고 저를 교육시켰으면 제가 건물주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대학 가도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되라고 했는데 저 교수 된 거에 큰 불만은 없으나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있으면 몇 년 후면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럼 자영업을 뭔가 하고 싶은데 10년 동안은 제가 뭔가 하고 싶은데 막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자꾸 자녀들을 모범생으로 만들어서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 정말 좋은 직장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인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 제 사회 기계의 시대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돼야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지역성과 문화성을 기반으로 동네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도 그러니까 동네 경제 주목해서 동네 문화재를 사요. 그러면 동네 문화재를 사서 들어가면 단번에 랜드마크가 되고 그 동네 안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넣습니다. 스타벅스가. 그래서 그 로컬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되게 잡지에서 시작합니다.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네 콘텐츠를 발굴하는 방법이 잡지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주도에서 잘하고 있는 제주상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리고 그 동네 자체를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연희동의 어반플레이 그리고 부산 영도의 RTBP 그리고 이렇게 동네 골목 상권에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신도시 상권을 골목 상권을 만들려고 그래서 동네 브랜드를 유치해서 90개 점포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엘리웨이 강교.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라 동네 브랜드를 넣어서 신도시의 동네 상권, 골목 상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상권이 전국적으로 전부 어려워요. 엄청난 불황입니다. 신도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답을 못 찾고 사람들은 골목 상권을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한 거죠. 동네마다 그 동네에서 콘텐츠를 개발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동네마다 장인대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소 창업, 장인 콘텐츠, 로컬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장인대학이 있는데 그냥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이게 뭐냐면 한 지역에 가서 목동 같은 데 가서 그러면 좀 비어있는 거리에 가서 일단 건물주랑 상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공간을.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빈 가게에서 창업할 사람은 제안을 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창업할 때 자기 업종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장소를 찾는데 거꾸로 장소를 정해주고 어떤 업종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창업할지를 나중에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동네에 필요한 가게가 뭔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랑 상생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제안을 한 사람들을 그럼 합격이 되면 더 훈련시켜서 잘 되면 건물주 그 장소에다 실제로 창업을 합니다. 이런 모델들 다양한 여기는 기존 장인과 로컬 크리에이터를 매치시켜서 새로운 브랜드를 같이 만들도록 도와주는 왜냐하면 기존 장인들이 어떤 골목상권에 성공하려면 공간, 콘텐츠, 커뮤니티 기획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랑 협업하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지금 실험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결론은 이제 사실은 그 제목은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인데 머물고 싶은 동네를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로컬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더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동네에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고민한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 좀 해볼게요. 오늘 저희가 너무 버퍼링이 많이 걸려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교수님의 제가 그 머물고 싶은 동네에 뜬다라는 책을 보니까
골목 상권은 단순히 상품을 소비하는 곳이 아니다. 콘텐츠를 경험하는 문화지구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주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자,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신정생활상권 추진위원장님이신 박계순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신 그 강의 내용 속에서 골목 상권, 생활 상권, 라이프스타일 주요 키워드는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이 오늘 강의의 주내 이제 좀 큰 범위라고 생각해서 동네 골목 상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들이 저희가 생활상권 추진위원회는 뭐 하냐면 동단위 15분 내에 10분 내에 어떤 직장과 주민과 상인이 단체들이 결합을 해서 동네 단골 가게를 만들고서 주민과 상인이 결합해서 동네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희망은 그 언론에서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 온라인이나 배달이나 이런 시장들이 커질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골목 시장이나 생활 상권이 그 확대될 수 있고 더 좋은 그 어떤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희망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이거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반 사업을 한 1년 했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육성 사업 1년 차예요. 전혀 생소한 골목 상권 사례는 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좁은 단위의 어떤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이 아까 말씀해준 키워드에서 하나하나 해가면서 좀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그 어떤 실현한 방법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어떤 저희가 그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마음 자세나 어떤 좀 그런 구체적인 어떤 팁이나, 앞으로 이제 교수님도 이 세세한 그 작은 상권의 어떤 부분까지 좀 그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희망사항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 지금 생활상권 그 사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당연히 이제 제가 정답은 모르는 거죠. 이게 이게 문화지구잖아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선수들이 있어야 돼요. 플레이어들이 있어야 돼요. 플레이어들이. 근데 우리가 정부가 그러면 이게 포틀랜드가 만약에 여기가 원산지, 여기가 본산인데 포틀랜드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힙스터 문화, 이런 동네 문화, 거리 문화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그 사람들 이런 질문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해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어떤 끼가 있는 어떤 플레이어들, 예술가 성향 사람들마다 자기네들이 그냥 놀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뭐 임의적으로 조성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모든 걸 조성해서 성공한 나라 아니에요. 뭐 산업 육성하고 단지도 조성하고 이런 관습이니까 이제 골목상권도 생활상권도 이제 뭘 조성하겠다. 그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걸 해준다 이렇게 되면 주민이 원하는 건 거의 비슷해요. 주차장 얘기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제 메시지는 컨텐츠. 컨텐츠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만들 수 있나요? 아까 네오밸류가 광교에서 운영하는 엘리웨이 광교를 가보시면 여의치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동네 브랜드를 모아놓은 거예요. 전국에도 잘하고 있는. 근데 그게 사장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직원들은 가면 그냥 출퇴근만 딱딱하고, 그럼 사장들은 자기네 동네에 다른 사장들끼리 놀면서 뭔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 직원들은 그냥 출퇴근만 하고 끝. 그러니까 거기서 문화를 만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저는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 안 하고, 제가 서울시에도 이제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때 제가 장인대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1차적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들이 서로 알고 교류하고, 뭐 필요하면 이 친구들이 무슨 조그만 행사한다, 뭐 회의한다, 세미나 할 때 뭐 좀 장소 제공해주고 뭐 예산 지원해, 그 정도로 일단 시작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친구들 콜라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고 이제 필요하다면
다양한 이런 그런 창업들이 아까 말한 장소 기반으로 해서 일단 장소를 정해준 다음에 창업자를 모집하는 그런 새로운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는 생활상권 사업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가 가락동에 딱 한 번 가봤는데 거기 말고는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저는 일단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생활상권 지원의 목표와 제가 생각하는 직주락 근접 도시 목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답을 모른다? 근데 좀 요번 이 사람 몇 년 지나면 이게 종료가 될 텐데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저랑도 뭐 소통하시면서 이게 장기적인 어떤 그런 커뮤니티 지원 사업으로 계속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네, 오늘 실시간 댓글창으로 댓글도 또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좀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을 공동체, 마을 공화국을 위해 마을 태학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김병학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 눈 뜨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승정 선생님께서 또 남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동네 다양한 상권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윈윈합시다. 이선화 선생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또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두 번째 질문 해주실 분? 예. 네, 우리 신월 1동, 신월 3동, 네, 신월 3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고관범 센터장님, 네,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이후로 이제 다수의 서울 시민이 시민성은 많이 자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주민이라는 자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골목상권은 주민의 존재가 되게 부각되어야 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일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또한 주민이라는 이제 존재가 부각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재생에서 주민은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주민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러한 개념만으로 주민을 설명하기에는 이제 좀 불충분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주민의 개념이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못 들어서. 아니 그냥 우리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 없어. 네. 제가 잘 못 들어서. 예. 주민 역할에 대해 질문하신 거죠? 아니요. 주민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시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부 저희 친구들은 관계 주민이라는 그런 개념을 쓰자 해서 주민등록상의 주민만 주민이냐 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이에요. 주민등록상에. 근데 우리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 와서 일하는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이게 여행자가 아닌 거죠. 여행자보다는 더 높은다는 게 주민인 거죠. 그걸 관계 주민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동네 안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인들이. 그럼 당연히 상인은 주민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인, 그렇죠? 건물주들도 우리 동네 안 사는 건물주들도 많고 우리 동네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해 당사자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주민이. 그래도 보면 정부가 이번에 도시재생 하면서 주민주도 도시재생이 이제 정부의 모델인데,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가 고민해서 동네마다 주민의 개념을 좀 확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혀 제가 현장 분위기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 하면서 그런 거 내가 아까 말씀드린 좀 제가 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과연 주민만이 이해 당사자인지 그런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동안 이 문제를 제가 좀 더 이거 고민해야 되는 문제지만, 제가 주민으로서 그 동네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거야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제가 뭐 연희동 주민인데 연희동 주민이라고 해서 내가 연희동에서 뭘 할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제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참여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럼 저는 우리 동네를 위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좀 저는 봉사하고 싶고, 그것도 애들 학교 다닐 때만. 그리고 왜냐면 우리 대학도 보면 학부모들이 대학에 기부를 하나도 안 해요. 왜냐면 뭐 학교 보낸 데가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제 대학 가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렇듯이 사람은 되게 보면 탐탁 그렇게 너무 크게 기대하면 안 된다 하니까 학교 다닐 때 봉사하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가 동네에 많이 봉사를 하는 그걸 좀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가게 열심히 가서 팔아주고 또 아주 또 가벼운 친구 관계가 돼요. 동네 그 상인들이랑. 그렇다고 너무 가까운 건 또 그쪽에도 원하지도 않고. 요 정도라고 생각해요. 요 정도라고. 근데 그 이상을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주민 주도로 뭘 해결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붕 뜬 데가 어디냐면 동사무소예요. 또 동사무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답답해요. 그럼 동사무소가 사실은 이런 지금 우리가 그런 지역마다 다양한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드는데, 이런 도시재생이에요. 도시재생 같은 걸 보면 그 사업 지역이 동보다도 작은 지역인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3, 4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 모든 노하우, 지식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해체돼 버리면. 그러면 그 정부 행정 조직에도 그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연결이 돼서 이어가던.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자꾸 이게 그 단기적인 조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건지. 우리가 좀 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 조직에서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거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주민들이 따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 설득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근데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게 그래서. 이 주민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하시면 저도 또 답이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거의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공감합니다. 콘텐츠가 핵심입니다라고 김대현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대운 김 선생님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5분에게 좀 저희가 법안 협동조합의 마스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소개해 주시고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월1동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김종겸이라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신월1동에도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그 직주 안에서 전통시장과의 가 있어가지고 그 주민과 또 상인 간에 어떻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도시 재생을 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청년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또 청년몰이 같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청년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도 많이 실패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 청년몰이 굉장히 많이 폐점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청년몰에 대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현재 최근 동안 굉장히 많이 추진했었던 그런 청년몰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실패인지 아니면 성공으로 보고 계신지, 혹시 만약에 실패라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 원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고,
전통시장 지원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청년을 도와주려고 한 사업이 아니고 전통시장을 도와주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그 성공 사례가 청년몰 사업, 이제 군산의 영화타운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시장에 빈 가게가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청년 창업자를 투입하는 건 똑같은데, 이거를 그 중간에 지역 관리 회사를 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관리 회사가 여기서는 주 지방이라는 회사인데, 한 사람한테 다 맡긴 거예요. 한 사업자가. 그러면 이 사업자가 자기가 알아서 창업자를 찾아서 자기가 아까 말한 지역 관리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에 필요한 가게를 찾은 거죠. 그래서 10개 가게를 채워놓으면, 그러면 그 단위 가게에서는 임대료를 누구한테 내냐면 이 지역 관리회사한테 내요. 그리고 지역 관리회사는 그걸 다 수거해서 일부를, 이건 정부가 지원한 사업이니까 시한테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업 주체가 돈을 벌게 해주는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뭐 청년몰 사업은 아시다시피 사업단이 어떻게 보면 행정지 비슷하게 단기적으로 조직돼서 사람만 모아놓고 2년 지원하면 해체가 돼버리고, 해체가 되면 우리 그 상인들은 그냥 혼자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 관리 회사 모델은 한 기업이 계속 상가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수입을 어떻게 보면 쇼핑센터 운영하듯이.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일부를 그러면 한 기업한테 줘서 여기를 한번 뭐 쇼핑센터에서 한번 운영해 봐라,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그 모델이 항상 작동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타운 같은 경우는 그 위치 자체가 좋았고, 저는 그 전통시장에는 이제 3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골목형.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망원시장처럼, 아니면 성수동의 뚝도시장처럼 바로 골목상권 옆에 있는 건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서로 상생이 가능해요.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망원시장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골목상권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 시장은 골목상권에서 상생하면서, 그러니까 영화타운도 비슷한, 영화시장 비슷한 상황이에요. 골목상권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보완되는 그런 컨텐츠로 살아난 거죠. 근데 지금 보통 청년몰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2번째 유형인데, 과거에 20-30년 전부터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만든다고 상가 건물을 줬어요. 그럼 2층 이런 데다가 청년몰을 만드니까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목 구조를 유지한 전통시장에서 뭔가 할 수가 있는데, 상가 건물로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간 구조 자체가 거기서 뭔가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백화점 입점하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관리 회사를 투입한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3번째 전통시장은, 희망 없는 전통시장 제 관점에서 보면 주차장 편리하게 해준다고 벌판으로 이전한 전통시장이 많아요. 그거는 구제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도심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전통시장은 뭔가를 할 수가 있다. 또 구조 자체도 골목 구조면. 근데 상가 건물을 넣은 데는 더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벌판으로 간 거는 거의 힘들다는 거. 청년몰을 해봐야 도움이 별로 안 됐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한 지역관리회사 모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야지 그 기업이 자기가 중심에서 자기네가 컨텐츠도 조정을 하고. 또 네오밸류 그 광교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새 왜 이게 안 되냐면 상가를 분양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컨텐츠가 그냥 우후죽순으로, 그렇죠. 말씀드렸지, 세탁소, 부동산하고 편의점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네오밸류는 분양을 안 해요. 자기네 상가를 그냥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 관리 회사 거죠. 그래서 그 임대 수입을 가서 분양을 안 하고, 그래야지 그 컨텐츠가 관리가 되니까. 거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청년몰도
한 사업자가 거기 와서 쇼핑몰 운영하듯이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하기 전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많지만 시간이 벌써 6분을 오버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오늘 사회적 경제와 함께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과 실천의 고민을 함께 던져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해주신 모종민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저희가 좀 정말 인터넷 기술적인 문제로 좀 버벅거렸던 거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부터 모종민 교수님 그 강의까지 유튜브 영상으로 잘 편집해서 추후에 계속 저희 그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오늘 정말 훌륭한 강의였거든요. 네, 다시 경청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다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네, 또 그렇게 들어보면 우리에게 또 큰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두 분 교수님과 3시간 가까이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패널로 이렇게 와주신 우리 지역의 다양한 활동가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